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출근하시는 시민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대부분 쓴 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거듭 강조의 말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을 거부해왔던 임종석 전 실장이 돌연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혀서 오늘 나오게 되는 건데, 검찰 인사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는 뭐 든든한 뒷배가 있다,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우려했던 3차 감염,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 당국이 4차 감염 사례까지 WHO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WHO는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스 때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우려와 진단입니다. 오늘 이 뉴스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중국에서 무증상자에게 집단적으로 전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3차 감염 사례도 나왔는데 보세요. 감염된 환자로부터 아버지가 옮았고 그 옮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까지 옮았을 때 1차, 2차, 3차, 이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4명의 확진자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2차, 3차, 더 나아가 4차 집단 감염까지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당국이 철저하게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무증상 감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근거 부족하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물론 보건당국의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3차, 4차 감염까지 나왔잖아요. 일본과 독일에서도 무증상인 상태의 사람에게로부터 옮은 사례가 나왔잖아요. 우리 보건당국은 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건당국 메르스 때도 공기 중으로는 감염 안 된다라고 고집 부렸지만 결국에는 보건당국이 틀렸던 사례 전 국민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당국이 별거 아니다 문제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보건당국부터 이 태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보건당국의 말대로 근거 없는 루머에 공포에 떨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민정, 정무, 정책실 13명을 기소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시장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장완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청장, 송병기 전 부시장, 이분들 검찰에 의해서 모두 다 기소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기소, 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에 관계된 13명이 모두 기소된 건 이례적인 기소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 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 모습도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데 13명이 기소됐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검찰의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소하냐 마냐의 의견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만 기소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회의록에 반대 의견 남겼습니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선한 검찰 간부도 기소해야 한다라고 찬성을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결재를 미루고 있었던 거군요. 잠시 후에 이때의 이 회의 장면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총선이 이제 석 달 앞인데 학교, 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내에서의 모의선거, 선거운동의 지침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모의선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자 아니 이제는 교실마저 정치판으로 만드느냐 안 된다. 반면에 정치교육은 필수다.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논란 속에 선관위가 이거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그렇다면 후보들이 명함을 배포하고 연설하는 것 과연 이거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권이 침해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 비상 때 대책을 들고 나오는 분입니다. 전 비대위원 출신의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짝꿍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한국심리학계의 대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궁금합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는 봉이라는 키워드. 봉, 천안 지역이 무산되자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가 아산과 진천으로 중국의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격리할 장소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아산 진천 주민들은 우리가 봉이냐 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출두. 잠시 후 대통령의 남자 임종석 전 실장 출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서울대가 모종의 결단을 내렸는데 조국 교수는 어부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어부, 과연 어부분들이 들으면 어떤 심경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애 도시구쇼,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도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급하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탑뉴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카오스를 부추긴 무능 행정이다 라는 제목을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에서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3차 감염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감염된 걸 3차 감염, 이른바 집단 감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보세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일본과 독일에서 2차 감염자 나왔다라는 사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중국 내 3차 감염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돼서 매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한 폐렴 3차 감염까지 전 세계 6,161명 확진됐고요. 132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무증상자에게서 집단 전염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침도 안 했어요. 이 사람 열도 안 났어요. 말짱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 우한 폐렴 옮았는데 또 옮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무증상인 환자에게서 아버지가 옮았고 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가 옮은 3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증상으로부터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거예요. 중국의 CCTV는요. WHO의 우한의 4차 감염과 우한 외 지역의 2차 감염 환자 사례를 보고했다. 3차 넘어 4차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증상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신중론도 물론 좋지만 왜냐하면
불필요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공포했던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3차, 4차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증상자로부터는 옮길 수 없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과하다 할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 그럼요.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스 때 발생한 환자가 5,300여 명 되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고요. 무증상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잠복기 동안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걸 중국 CCTV가 관영 공식적으로 WHO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흔한성 위생건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자국 국민들이 외국에 갔는데도 돌아오지 마라 할 정도의 일정한 그래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예.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열이 발생되면 그 비행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까지. 러시아의 경우는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말하자면 스텝을 밟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무증상 발생까지 보고 WHO도 좀 더 텐션을 높이는 단계를 높이는 수준이라면 우리도 그에 최소한 준하는 정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지금 당장 개학이 되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네. 뭐 관광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유학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면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뭘 하느냐라는 진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지적은 국민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보다 정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 주신 겁니다. 3차, 4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상대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는 이게 좀 첫걸음일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천안 지역으로 이 우한에서 옮겨올 우리 교민들을 격리시킬 장소가 논의되자 천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정부가 천안이 아니라 진천과 아산 지역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한 진천 코로나 바이러스 진천 지역 수용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가방 싸고 계세요. 딴 데로 가신다고. 피난 간다고. 진짜 마시고. 지금 나와요. 지금 다 나와. 조금만 진짜. 결정 다 해놓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붕괴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란 얘기요. 먼저 협의를 하고 운운을 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얘기요. 천안 딸은 반대하니까 여기로 보내고 아산시가 당신이 한가하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최청호 박사님,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이 교민들을 격리한다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 지역도 분포돼 있다, 밀집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고향이 진천 옆에 괴산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좀 문제가 뭐냐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에요. 유증상자도 데려오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빼겠다. 심지어는 비행기 1, 2층을 나눠서 2층, 1층 구분해서 데리고 오겠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우한에서 이송한 일본인 중에서 13명이 지금 유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이제 그 현실이 있다 보니까 님비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예. 천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몰고 갈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3명 다 천안 가불병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천안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부재 중이라서 이번 총선에서 천안시장을 뽑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한 70만의 천안의 도시인데 거기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니까 아산 그 경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황운하 전 청장, 울산 청장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 데인데 아, 그렇군요. 거기는 약간 도시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저 진천에 거기는 진천하고 음성 사이에 있는 혁신도시인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두세 개가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천안에 태조산이라고 하는 데에 우정 교육원이 있는데 예. 우정 공무원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는 태조산 320m 자락에 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도시는 가깝지만 거리가 좀 짧아서 거기는 당국대병원이 근처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전염병에는 특히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음압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당국대병원은 갖추고 있는데 아산이든 우리 저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아, 오히려 지금 예. 천안이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고 또 그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은 예. 독립 그 기념관 뒤편 흑성산 KBS 중계소 밑에 있어요. 예. 거기는 520m 산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산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천안에 있는 수용 그 격리 시설은 다 산속에 있다. 그렇죠. 격리가 잘 되고 또 그 외부와의 그걸 단절할 수도 있고 아산, 진천. 또 대학병원이 있고 근데 아산과 진천은 도시 바로 아파트가 근처에들 있고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천안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그 연수원을 찾아가지고 가까운 데로 가는데 그게 청주공항으로 들어온다면 또 우리 또 지역에서도 이해를 좀 하면서 뭔가가 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텐데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굳이 왜 충청북도 남도에 그렇게 하고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충청도 분들 저도 충청도지만 우리를 홀대하는 거냐 우리가 핫바지냐 말이죠. 예. 그러면 천안도 충청도 아니냐. 근데 거기는 예민한 지금 선거와 아주 총선과 예민한 지역이니 이쪽은 아산은 자유한국당이 저기 지금 이명수 의원이 자유한국당이고 또 이게 진천 음성 증평은 경대수 의원님이라 하는 게 우리 고향 선배다 보니까 님자가 들어가요. 예. 경대수 의원 한국당 지역구예요. 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다. 물론 세 군데 다 전부 저기 지자체장은 저기 민주당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풀기보다는 대화와 갑작스러운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들 있는 엄마들은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다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차관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책을 좀 더 선택을 해서 예.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송해서 가서 민간 공항에 내리지도 않게 하고 군인 공항에 내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저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죠. 예. 지금 보시는 불안한 것처럼 거죠. 차관이 어제 이해를 구하러 갔지만 주민들에게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차관급이 가서 얼마나 많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결국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견에서 지금 최청호 박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수 변호사님이 공교롭게 천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저는 뭐 다 이해가 되고 아산 진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어찌됐든 어딘가를 결정해야 될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데 공교롭게 취소된 천안은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고 결국 이번에 결정된 진천과 아산은 공교롭게 국회의원들이 또 다 야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천안으로 선정을 했을 땐 천안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뚜렷하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또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천안으로 하려다가 반발이 좀 있고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대체로 바꾼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천안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지금 선정된 아사 진천은 또 한국당 의원이면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한국당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아산이 천안이 선정이 됐을 때 또 모르죠. 그 지역구 의원들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에 반발이 있다. 뭐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청탁을 넣었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네, 추측이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투명하지가 않았다. 선정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뭐 한쪽에서 봤을 때는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카더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본질은 어디 가고 상당히 그냥
그 갈등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산 진천 쪽에 그 수용시설 가까운 2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대요. 초등학교가. 네, 그러면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의 건강권인데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슈는. 뭐 그러면은 앞서 저기 그 할아버님도 말씀을 했지만 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이제 그 의사결정 하는데 힘이 있으신 분들한테 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흡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선정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않고 또 과정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 뭐 그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우왕좌왕이 이런 민비 현상을 불렀다. 이런 오늘 신문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이른바 위기관리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확성, 신속성, 투명성.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속했습니까? 전혀 그랬지 않죠.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왕좌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뭐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에 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여야 된다. 뭐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도대체 어디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기도 하고 결국 컨트롤 타워조차도 없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도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번 정부에서 투명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베이스 제로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난 12월 달에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정부 이 심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저도 휴대폰도 뺏기고 일주일 있으면서 와 여기 들어오면 딴 데하고 완전히 차단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고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천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 입장, 한마디로 정치적 배경 없이 전문가적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고립된 지역에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있던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뭐 비행기도 지금 뜨네 뭐하네 하는 것인데 오늘 어떤 정부가 결정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전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패널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 전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천안으로 결정했던 적이 없었다. 천안도 아산도 진천도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영 교수님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게 모르겠습니다. 뭐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세기를 2대 중국으로 띄워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다 우리나라로 지금 모시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천안이냐 아산이냐 진천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조차도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단은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의 전세기 2대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당국과 우리 외교부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다 왔는데 2대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잘하면 한 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우리 당국과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중국 밖으로 못 나간다. 당국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정부는 다 데려오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양쪽 다 뭐 이해는 되죠. 좀 우한 지역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인 것 같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에서 또 일단 데려오고 싶은 것인데 이건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깨지려면 정말 치열한 외교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지금은 시급을 다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한에 계신 분들을 모셔오는 그 인원수도 지금 바뀌고 있고 대상도 바뀌고 있고 모셔오는 과정도 지금 2대에서 1대에서 시간도 원래 오늘 10시하고 정오였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일단 미뤄진 거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일단 오늘 안에는 갈 거다. 다만 1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일단은 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발표까지 한 상태로 봐서는 1대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데려오는 분들의 수도 어차피 좀 줄었으니까 의심 환자들은 다 제한하는 걸로 줄었으니까 1대 빼곡히 안 치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발표된 제가 보도된 내용을 보는 내용이었었거든요.
한 대가 가서 빼곡히 데려온다고 한들 또 데려와서 아산 진천에 지금 모시고 갔을 때 또 모시고 갔을 때 이 주민분들이 트랙터로 막고 있어요, 입구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모셔온다고 해도 지금 공중에 불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조금만 앞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에 아무도 정치적이지 않은 해석이 없어서 조금만 붙이자면 저는 그런 해석을 지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가 여당 지역이라서 옮기거나 이런 얘기를 나오게 한 배경을 저는 오히려 탓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제대로 조목조목 했더라면 그럼요. 지금 천안 지역 주민들이 님비 현상으로 그 욕을 얻어먹지 않아도 되고 사실 이게 일부 지역분들은 아산 진천이나 천안이나 님비 현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에 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데 옮기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 아니냐. 정부에서 천안으로 할 거면 보통 확실한 지역을 지정해 달라라는 게 천안 시민들의 목소리였고 아산 진천도 그럴 거라고 해요. 예. 무조건 우리 안대가 아니라 아산 진천에 올 거라면 적어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만한 확실한 대안으로 아산의 어느 지역, 진천의 어느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차단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 님비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막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중앙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불안하지 않게 만들지도 않았고 때로는 물이 뭐 반 밖에 남지 않았다보다 반이나 남았다 긍정적인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밖에 안 남았네라는 경각심으로 더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런 자세는 여기에 맞지 않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예. 저 일단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만인을 좀 평화롭게 만들고 좀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한 마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형식은 출두, 본질은 출마. 이렇게 제목 잡아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속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부의 인사가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입장을 냈어요. 나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뉴스 속보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응을 오늘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아닌 정치, 윤석열 저격한 임종석의 법조계 반응.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한 데 이어 전직 비서실장까지 자신이 법 위에 있는 듯한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서울 지역의 현직 검사 A씨는요, A검사, 송병기 업무 수첩 등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돌려줬습니다. B검사, 한 달 내내 조사 미루다가 자신들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저 부산, 저 땅끝 좌천시키고 난 뒤에 일제히 조사받겠다고 나오는 건 일반 피의자라면 염두도 못 낼 일이다.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게 어느 쪽이냐? 이 비검사가요.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게 우리냐 저쪽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도 사건을 덮으면 추후 덮은 검사들이 모두 깜빵에 갈 거다. 이건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번 검사는 끝까지 검사다. 뭐 이런 반응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임종석 전 실장 출석하면 그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장을 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쪽 반응 보고 계신데 최진용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숨겨진 선거대책위원장 컨트롤 타워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도 이제 오늘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그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등 불기소에 관한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 현직 그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이 청와대 비서실의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 비서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 여기에 나머지 관련자 중에 핵심이 바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데요. 실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이 그 시장 만들기에 출마 그리고 당내 경선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만들기 여기 모두에 하나하나 다 뒤에서 개입했을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보면은 그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보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를 권유하는 것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그 임동호 그 민주당 최고위원을 같이 술자리에서 다른 그 자리를 제안하면서 이 출마를 못하게 했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깨알같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오늘 10시에 출석을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개적으로 가서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다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 쪽에서는 청와대가 초법적이다, 법 위에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수사 안 하고 덮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방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검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청와대가 초법적이다. 검찰 쪽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지만 거부했죠. 예. 이거는 이전 정권의 박근혜 정권에서는 받아들였었는데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조차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글 중에 이거는 정치에 가깝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조작이다, 짜맞추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네들이 했던 정치는 그런 거였는지는 몰라도 정치란 거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별건의 별건 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건 수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왜 하필 지금 출두하냐 이거예요. 소환에 의하냐. 그 전에 그렇게 소환에 했는데 그때는 거부하더니 뭐 개인 일정이 안 맞는다고 했더니 왜 이번에 그러면은 출두를 하느냐. 저는 이건 정치 행위를 시작한 거다. 뭐 은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면 왜 또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했느냐. 저는 이거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예. 총선 출마를 위한 어떤 시금석, 뭐 밑자락 깔기 이런 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창호 박사님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출석 안 했단 말이에요.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이광철 비서관도 그렇고 왜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하필 이성윤 지검장 등등 청와대의 우호적인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반대하는 검찰의 인선이 있고 난 뒤에 검찰이 출석하느냐.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뭐 소나기를 좀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형국이 된 것 같고요. 젊었을 때 뭐 저도 좀 알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언사를 표현하는 실장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궁지에 몰렸거나 본인이? 아니면 자기 선에서 모든 걸 덮으려고 하거나 왜냐하면 자기 선이 무너지면 비서실장 선이 무너지면 대통령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기 뭐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유죄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통령의 지금 안위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여론조사 실시한 걸로 2년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완전히 이거 공직기강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은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꼬꾸라지면 바로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 변호사님하고 저는 다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올 것인가? 저는 이제 안 나온다 해서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길래 잘했다.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를 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번 4월 4.15 총선에 나온다고 하기 위해서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토라인이 안 서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정치인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말고는 방송이나 신문에 노출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요즘 같은 세상은 예전에 신문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다 남잖아요. 오히려 포토라인에 서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확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징이 언변이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표정에 상당히 겸손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소력이 좀 있어요. 그 국감 때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그리고 말을 세게 안 해요. 예. 굉장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려 포토라인에 서서 투사적인,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치하는 검사들 상대로 하는 투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온건한 모습과 뭐 이런 걸 보이면서 지지층에 더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대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거. 예,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모습 비춰드리겠고요. 검찰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를 개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13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 후보자 매수, 백원우 전 비서관 경찰 하명 수사,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하명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청와대의 공약 협조, 황운하 전 청장 하명 수사, 송병기 전 부시장 하명 수사 등등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13명에 대해서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정무정책실이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내달 3일 인사 이동 전에 신속하게 기소가 불가피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종석, 이광철은 제외했는데 오늘 조사하고 나서 기소하겠다라는 방침 검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를 야당 후보 하명 수사, 청와대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매수,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을 기소하자라는 회의, 윤석열 총장 주재하에 이 검찰 간부들의 회의에서 유독 한 사람만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다들 짐작되시겠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 반대, 홀로 반대, 나 홀로 안 돼. 회의록에도 반대. 어제 대검 중앙지검 간부 10여 명이 회의를 했어요. 이성윤 혼자만 기소 반대. 보강수사해야 한다. 자문단 의견 들어봐야 한다. 기소하면 안 된다. 기소 막아야 한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자 무슨 소리냐. 근거가 충분하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더욱더 공정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해야 한다. 라고 기소키로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전문 수사자문단 회의 등을 열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밖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 수사팀은 일치된 결론 내린 거다. 30명이 자문단 회의 필요 없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흥미로운 건 그 회의석상에 있었던 공공수사부장 누구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에요. 추미애가 임명한 부장도 뭐 기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반대 안 하고 찬성했다는 거예요. 기소하시죠. 예,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조사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주장을 이성윤 지검장이 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백원우와 박형준을 대주조사해야 한다. 라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백원우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으로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흥미로워요. 윤석열 총장은 13명 일제히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이성윤 지검장 반대를 했습니까?
우선은 뭐 이성윤 지검장이 하는 얘기는 추미애 장관이 지침을 내린 거하고 거의 동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소할 때도 외부 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하자면 부탁 같은 뭐 함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심이 2심이다. 2심 추심. 예.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은행권 얘기까지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썰렁한 농담. 예, 썰렁한 농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에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현재 어떤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행사가 지나치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이 만약 있다면 시점일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회동해서 말하자면 수석한테, 임채구한테 이제는 뭐 어려운데 험지에서 일을 했으니까 좋은 데 가시죠. 이런 얘기 자체는 전혀 말하자면 이 사건하고 매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같이 엮거리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짜집기다. 이렇게 볼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소환도 한번 안 해보고 대질도 안 해보고 바로 기소해왔다. 정경심 때부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검찰이 말하자면 기소를 남발했는데 법정에서 무죄 나오면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최재형 변호사님, 이성윤 지검장이 그 총장과 검찰 간부 회의 때 반대했잖아요, 나홀로. 근데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부장도 있었는데 그 부장은 모르겠어요. 소신대로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싹 보다가 다 기소해야 된다고 하니까 찬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했다. 이거 회의록에 남죠? 회의록에 다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어떤 국가기관의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에 남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대했는 내용도 회의록에 그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지금 대검 한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어떤 사건에 관여하는 식으로 해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가 있고 개별 검사에는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앞으로 이제 전문수사위원회라든가 부장검사단 회의를 쓰라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지금 대검에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이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하라 했다는 점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찰청법 위반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근데 부장단 회의라든가 기소 배심위원회 이런 데를 한 건 뭐냐면은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회의를 정해서 어떤 결정을 해라는 것이지 지금 30명의 어떤 수사검사관들이 해서 일치돼서 거의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된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라 한다고 하면은 수사의 밀행성은 어디 갔으며 수사의 어떤 내부 어떤 정보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맞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오히려 내부에서 치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갈래예요. 큰 갈래.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일가 비리 플러스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한 갈래 있고 지금 보셨던 청와대에 이제 울산시장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큰 검찰 수사 줄기가 있고 또 하나의 줄기는 유재수 씨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도대체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누구의 손이 그걸 무마시키고 그냥 덮고 가자. 야, 우리 편이니까 좀 이렇게 봐줘. 누가 이거 했는지를 좀 밝혀낸다라는 게 검찰의 큰 수사 갈래잖아요. 그중에 유재수 무마 이후에 이른바 친문 실세들이 특감반원 면접을 실시했는데 이 면접이 상당히 좀 수상하다라는 오늘 한 조간신문의 지적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재수 무마시키고 청경득 면접관은 배석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 직후에 열린 청와대 특감반 면접 때 청경득이 면접관으로 배석했다. 수상한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에게 면접 대상자에게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과연 특감반의 자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이 과연 적절한 질문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A씨 지원자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일부 면접관이 10분가량 고압적인 태도로 아니 특감반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우수한데 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려 10분이다. 사실 교장 선생님 흔한 말씀도 참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 10분 하면 듣는 사람 피곤하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수성을 고압적인 태도로 10분간 강변했다면 저 같으면 특감반 안 하고 말아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지원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정권 충성심을 떠보는 분위기였다. 사상 검증식 질문이 있었고 감찰 업무하는 특감반 면접에 소득주도 성장 질문까지 나올 줄 몰랐다. 다들 놀라는 눈치다. 라고 당시를 해제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청경득이 특감반 면접 들어간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면접이 아니라 피하 식별 가능한 사람을 감별한 거 아니냐. 야당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점이 장희영 교수님, 네. 제가 주목한 시점은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유재수 건을 청경득을 비롯한 이른바 친문 실세들이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편 아닌 사람 구분 못하는 특감반원 잘못 들이면 상당히 피곤해지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던 걸까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실제로 그런 해석들을 면접에 임했던 분들이 이구동성 하고 있는 걸 예. 보면 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된 그 면접관이 바로 유재수 금융활동에 나섰던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사실 경제를 좀 한때 경제 전문가로도 이렇게 막 활동했던 사람 입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부에서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경제의 어떤 큰 축이라고는 합니다만 경제 전문가한테도 소득주도 성장 설명해봐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답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론은 어느 현실에건 대입을 해야. 말씀하시는 중에 임종석 실장이 지금 출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먼저 질문 드려야 될까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받아주십시오. 홍철호 수장에게 출마 불가하셨는지. 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검찰 출석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부 격앙된 반응들까지 일부 함께 섞여 들어가서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기술상 외부에 이런 현장음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친 음성들까지 함께 전해드린 점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 말씀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서 생중계로 방송을 전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변 들어보셨습니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어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사실상 검찰을 윤석열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정말 송병기 부시장, 저 울산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대로 아무도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저 울산 멀리 있는 부시장의 수첩에 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으며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송철호 시장의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정말 있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명은 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정치부 기자였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수희 변호사님, 본인이 할 말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자유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궁금한 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었거든요. 본질을 왜 피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성실히 수사에 응하겠습니다가 그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들인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취지예요.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그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의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해서 이제 그 수사 자체를 그 폄훼하는 그 프레임으로 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들을 쓰면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첫 서두에서 얘기한 게 2014년에 본인이 이제 그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보좌관 통해서 1억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기소가 됐다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내가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 사건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얼굴 표정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한 얼굴이긴 한데 본인이 오늘 가서 조사받는 거는 그 울산 선거와 또 하나는 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을 건데 이제 그 수사진이 아직 바뀐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록에 남겠죠. 그런데 그 만일 출마를 한다 그러면 총선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수사가 또 중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환에 응한 것이 아주 묘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다. 예,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참 그 오만하다 SNS에 올린 그 글에 대해서 좋게 표현했을 때 아주
그때 오만이라고 하지만 아주 거시게 표현하면 꼴값이라는 건방지다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예. 저는 상당히 건방진 청와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인데 김영주 의원님께도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네. 방금 임종석 실장이 발언한 부분보다 오히려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술자리에서 했던 거는 한참 전의 시점인데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 가서 성실히 수사하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적어도 송철호 시장에게 내가 출마를 권유한 건 맞습니다만 오랜 친구로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한 취지입니다. 뭔가 겸손한 자세로 본인에게 주어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본질은 피하고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엄한 사람 잡고 있고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지금 함께 지금 비판한다는 건 뭐 법원도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은 특히 이제 임동호 최고하고 많은 소통을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임동호 관계에서 2017년 5월 달에 나왔다시피 혐의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식은 자리를 말하자면 준다. 또 그런 원했던 자리를 주지 못했을 때 그냥 그거로서 미안하게 됐다. 그 자리 안 된다. 이런 것일 뿐인데 검찰은 그것을 다 매수라고 엮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예요.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검찰에 피해 당했다. 지금도 피해 당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종 변호사님, 조금 전 임종석 실장이 수사하고 입증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사하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까 여러 얘기 중에 딱 제 귀를 때린 것이 울산 지방선거에 제가 개입했다고 검찰 당신들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자세가 과연 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무런 관계도 없었었는데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았던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들이 기소가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송철호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붓고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냐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당신들이 입증해봐라. 이게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할 자세인지 대해서 묻는데 아마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것인데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풀어졌지만 과연 나올 때의 얼굴이 어떨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참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게 이게 예컨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와 결이 다른 검찰총장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가 직접 고른 정말로 극찬을 하면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나왔던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를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문득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좀 다시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감반 면접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영 교수님 귀한 말씀 주시는 중에 임종석 전 실장님이 등장하셔서 그 귀한 말씀 제가 끊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오히려 임종석 실장 인터뷰가 더 많은 점을 시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가시죠.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자면 특감원은 면접 때 소득주도 성장 설명해라라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대입했을 때 그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한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 어떠냐보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오히려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그렇게 면접관 이야기를 10분간. 면접관이란 사람이 위치가 뭐예요? 나의 인사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론을 하면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감반을 이제 2차 특감반을 뽑는 자리에서 저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것 예. 자체가 좀 코미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없어야 되는 모든 주요 자리에 너무 정치 성향들을 이렇게 따져서 집어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서 30명 수사팀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근데 이성윤 지검장 혼자 안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또 정치력이 필요 없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지 않나 하는 한숨도 나옵니다. 예. 예전에 MB 때 BBK가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BBK가 뭐의 약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유사 상품 치킨만 굉장히 매출이 올랐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지금 소주성 하는데 저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드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잘 모르는 뜬구름적인 이야기들이 저렇게 해서 그래 뭐가 성장 안 들. 글쎄 말이에요. 저는 저 이름을 좀 잘못 졌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소주 드셨다, 판매량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예. 네, 높아졌습니다.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문득 그 세창 박사님의 농담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슈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10시 18분이에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뉴스인데 조국은 좀 짧게 얘기해요. 어부를 폴리페서가 꺼내들었다. 이렇게 제목 달아봤습니다. 웬 어부? 일단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강의하지 마. 총장 직권으로 딱 직위해제 결정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결정.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교수가 직위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국립대의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서울대 직위 해제 결정이 늦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법조계 의견도 많습니다. 유무죄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 정지한다. 그러니까 강의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강의안까지 제출하고 강의 교과서로 본인의 저서까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조국 교수는 좀 민망해진 거죠. 향후 사법 절차 진행에 따라서 파면, 해임, 정직 등 실제 징계로 돌입할 가능성도 일단은 된 겁니다. 직위 해제되면 월급은 받느냐? 본질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문제 중요하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그럼 이것도 국립대니까 궁금해서 좀 취재해봤는데 첫 3개월간은 월급의 반만 주고요. 이후에는 월급의 한 30%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좀 풀리셨죠? 예, 직위 해제 조치는 무죄가 판명돼야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즉각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어부를 꺼내들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수 어부 분들도 계신데 실제 어부분들은 어떤 심경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교수 이렇게 SNS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일방적 판단,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 일단은 서울대 조치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다라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할 말 앞에서 다 해놓고 뒤에는 그냥 수용한다. 아니 근데 본인이 수용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직위해제 결정 내면 수용해야 돼요. 뭐 본인이 수용하고 말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최창원 박사님 이거 조국 교수 심리 분석 가능합니까? 어부의 마음. 어부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날 거예요. 어부들은 화난다.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으면 파도가 어느 정도 칠 건지 이게 며칠을 지속될 건지 정박해 있는 배는 잘 있을 것인지 묵묵히 하면서 이제 하나 빠져 있긴 한데 그동안 못했던 글쓰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억울하다. 그러나 그 조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보이는 거지만 현실이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그동안에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끌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서울대 학생들을 분노케 하고 22,000명의 서명을 총장에게 전달해서 파면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자숙한다는 의미로 다 해야 되는데
괜히 저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겠다라는 표현을 저기다 이제 담고 있는 것은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세상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남을 탓하고 있는 거죠. 남을 탓하고 있는 거다. 저는 좀 현실 감각, 그걸 이제 우리 전문적으로 현실 진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예. 현실 진압력이 조금은 공감 능력과 함께 좀 떨어지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네. 최종 변호사님, 이게 비록 절차적으로 징계는 아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예컨대 국립대 교수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직위 해제를 논의할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 잘못 없는데 직위 해제라는 결정이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징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월급이 50% 30%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깎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국민들이 월급에 관심 갖는 이유는 작년 아마 추석 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자마자 팩스로 해서 그 무렵에 추석 보너스까지 깨알같이 챙겼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스스로 어떤 글을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하면은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 소송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또 그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아마 본인의 직업이 걸렸다 보니까 함부로 소송을 못하는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쳤을 때 범죄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두면서 불구속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관용을 벌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글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 때문에 글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부당하면은 소송하십시오. 그게 정도 아닙니까? 그게 기소된 어떤 그 분이긴 하지만 형법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분, 로스쿨 학생들이 아이러니하다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하십시오. 최정우 변호사님 일단 조금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날카롭게 돌직구 말씀 주셨어요. 조국 전 장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선 소식입니다.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로 양측 진영 사생결단, 죽기 아니면 살기. 이번 선거에 지금 모든 게 끝이라는 결기 어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총선. 그리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총선이 단순히 누구를 뽑냐의 선택적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라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선거의 운명을 가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 돌직구쇼 총선 알림판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알림 울렸습니다. 당은 미투에 화들짝 놀랐고 이에 대해서 고민정 전 대변인은 당의 대처가 빨랐다,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입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해진 절차에 맞게 조사를 더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의 이 발빠른 사과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지도부가 참 잘했다. 지금은 낮은 모습을 보일 때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한 숟갈을 얹은 고민정 전 청와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청와대 전직 대변인의 자화자찬, 원종공 사태 관련해서 당 대처가 빨랐다.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당 밖에서 논평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 당 밖에서 당 잘했다라고 논평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가 계속 또 2차 폭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카톡 대화방까지 공개하면서 나는 피해를 당했고 이른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 기관도 2차례나 찾아갔었다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원종건 씨는 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저 여자가 하고 있는 거 거짓말이다라고 사실상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당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가? 네, 저런 맥락과 정무적 판단이 없는 분이 전 청와대 대변이었다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본인이 총선에 나가는 걸 앞두고 이제 그런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당에 자기가 얼마나 당에 충성하는지를 위해서 보여주는 방식의 코멘트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저렇게 정치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진정한 어떤 피해자의 마음에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당에 잘 봐서 정치를 해서 당장 이번에 공천을 받고 뭐 국회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갈 수 있는 정치는 못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사실은 우리 청와대의 수준을 감안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대통령의 입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선배님이 사실은 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랑 너무나 다 잘 아시고 참 정말 가슴 아픔이 느껴지는 돌직구예요. 이거를 좀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강력한 돌직구 말씀 주셨는데 그 원종건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여자친구의 입장도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투 폭로한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종건이 TV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 한 번, 또 페미니즘을 언급하는 모습에 2번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더럽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폭로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그런데 이 일부 뭐랄까요? 이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해자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사람들이 저를 2차 가해하고 꽃뱀 취급하는 부분이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장영 교수님 피해자의 어떤 당시의 피해 상황이 시점별로 연도별로 날짜별로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것까지 지금 공개했고 원종건 씨가 이 전직 여자친구가 했던 발언들 그리고 이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고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을 했던 그 기록까지 모두 다 공개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차마 방송에서는 보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여성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허위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록뿐만이 아니잖아요. 증거 사진 그리고 그 당사자와 다뤘던 대화 내용 캡처본까지 올라 있으니까 단지 피해자 혼자의 기록뿐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뢰성을 얻고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원종건 씨의 대처는 일단 사실 여성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고통을 함께 하겠다. 사실이 아니면 고통도 없다고 우겨야지 왜 또 이제 와서 고통을 함께 하겠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게다가 지금 이 피해 여성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꾹꾹 참았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해 남성이 예를 들어 지금 아직 진위의 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저 가해 남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성폭력 피해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또 이 여성에게는 내가 괜히 말했나? 내가 괜히 말해서 또 저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저 사람 이런 불안감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직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 부분 2차 가해자 꽃뱀으로 취급하는 부분은 저 A씨께서 무시하세요. 저분들이 지금 뭘 알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일단은 다 무시하시고 일단 이겨내시고요. 원종건 씨도 전체 일단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저 여성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나요.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미안. 이렇게 자꾸 무언가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심리요법을 본인이 당했다고 미리 이야기를 여성이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원종건 씨의 발언은 내가 고통을 함께하고 안아줄게. 마치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저 여성이 어떤 식의 표현을 저렇게 했구나라는 게 저 살짝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정거 씨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 사과 발언은 누가 들어도 관계자가 아니어도 앞뒤가 맞지도 않고 사과 발언이 아니었다. 본인을 오히려 내세운 내가 함께하겠다는 본인을 내세운 발언이었고 아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민주당에서 대처가 빨랐다. 빠른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빠른 게 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신중해야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만 갔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완전히 다른 트랙 가는 거거든요. 빠른 대처가 좋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는 때에 따라 바뀌는 거지. 지금 이런 경우는 저는 빨랐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지만 우리 어제 방송하면서 비난할 때 뒤늦게 당해서 대처가 나온 거잖아요. 빠르지도 않았어요. 원정거 씨만 빨리 인터뷰를 한 거지 당 차원 대처는 빠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조건 빠른 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저 피해가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저 여성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정치적인 2차 피해가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묘하게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일단은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청하는 걸 보고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총선 승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고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이밍을 놓쳐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논의를 하겠죠.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그대로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난번 한국당 선거도 이러다가 망했거든요. 옥새 들고 당대표가 나르샤하고 공관위원장은 당대표와 싸우고 그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수희 전 위원님께서 이러지 말라고 그때 비상대책위원까지 가셔서 쓴소리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과 이번이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두 사람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황 대표께서는 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권 줘라. 예. 그다음에 김영호 공관위 위원장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예. 저는 이 공천이라는 것은 정치적 생명으로 치면 정치적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물갈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치적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래요. 그렇게 이제 낙천이 됐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정말 미안한 마음과 이런 거니까 정말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좀 김영호 위원장께서 언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진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의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계속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 이벤트적인 효과를 못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기를 피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 대표께서는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관위원장하고 공관위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엉터리 공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제일 문제가 정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언사가. 그래서 제발 좀 정치적으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른 게 체질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와서 공관위와의 갈등으로 비칠 만한 말씀은 정말 하시면 안 된다. 예, 두 사람 다 잘못했다. 돌직구, 따끔한 돌직구. 이번엔 세 번째 총선 알림 맞아보시죠. 두 번의 철수, 네 번째 창당.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탈당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반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이 나라가 미래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호소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결국 이제 손학규 대표와의 마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 왜 이렇게 탈당하세요? 안철수 대표는 들어올 때 원래 저는 사실은 총선 전에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오셨어요. 일요일 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을 때는 손학규 대표하고 일정한 딜, 내 말이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고쳐서 뭔가 뭐 통합을 하든 좌를 가든 우를 가든 그러니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겠다는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비례대표 6명, 국회의원 1명 가지고는 비례대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봤는데 손학규 대표가 예상외로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원래 타임 스케줄을 보면 2월 말까지 뭔가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만 사실은 본인 스타일로 보면 어제 할 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날 했어야 되는 일요일에 남자니까. 그런데도 급하게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지금 급하다. 2월 말까지 뭔가 신당을 만들어놔야지 뭐 우파로 가든 좌파로 가든 자기 지분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큰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다. 네. 그래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창에 우리말로 채널A 김지혜 도시99쇼 치시면 독립 유튜브 채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서 오라, 내게 오라, 팔로우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